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제조업 강국하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을 먼저 떠올릴 건데요. 그런데 들으면 마치 하면서도 잘 생각하지 않는 제조업 강국이 북유럽에 있습니다. 북유럽의 독일이라는 별명과 함께 국민수 대비해서 글로벌 제조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바로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우리가 잘 아는 볼보, 스카니아, 일렉트로룩스, 이케아로 잘 알려진 나라죠. 오늘은 스웨덴을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말메의 눈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말메는 스웨덴의 한 도시 이름인데요. 여기에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큰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고 70년대 조선업을 주름잡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었는데요. 그런데 조선업 주도권을 아시아에 넘겨주고 조선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형식적이었던 거고 실제로 해체를 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설치하는 전 과정에 대략 200억 넘게 들어갔죠. 아무튼 말메에서 해체되어 바다로 실려가는 크레인을 바라보면서 말메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생겼는데요. 조선업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왔다는 의미와 스웨덴 대표 산업이 흔들렸다는 의미도 있죠. 이 사례를 보면 이미 스웨덴은 중공업이 발달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이후에 스웨덴 제조업이 많이 쇠락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공업 중심 제조업에서 체질을 개선해서 첨단 정밀 제조업을 비롯한 넓은 영역에서 여전히 제조업 강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메 조선소 자리도 지금 바뀌어서 대학교와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게 상징적이죠. 그럼 의문이 생기죠. 스웨덴 제조업 강한지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유럽 스웨덴처럼 복지 좋고 세금 높은 나라들 일하는 모습 떠올려보면 뭔가 여유롭고 쉴 것이고 정시 딱 되면 퇴근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웨덴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할 때는 딱 업무에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는 일만 오래 하지 진짜 제대로 일하는 시간은 짧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축에 속한다고 봅니다. 물론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라고 무슨 기계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 없겠습니까? 노동 생산성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요.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쉽게 노동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숙련자보다 숙련자의 생산성이 높고 전문성 높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쟁기 들고 밭 가는 사람하고 트랙터 몰고 밭 가는 사람의 노동 생산성 차이는 수십, 수백 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본 업무 외에 해야 할 잡일이 많은 사람하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근로를 하는 근로자 본인의 영향도 중요한 요소인 건 맞지만 그 노동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나 장비, 기업과 정부의 프로세스, 직무교육 체계, 의사결정 과정, 정책, 투자 등등 많은 요소의 복합적인 결과로 이 노동 생산성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직장 다녀보면 느끼죠. 나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위에서 결정 제대로 안 하고 번복하고 하면서 했던 일 새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행정 절차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거 전부 다 노동 생산성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노동뿐만 아니라 투자, 문화, 법, 교육 등등 많은 부분이 어우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가진 산업의 효율성을 포괄적으로 보는 의미가 있죠. 말의 뉘앙스만 생각해서 단순히 근로자가 열심히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앞에 말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왜 노동 생산성이 높은지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럼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스웨덴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항상 최상위권에 들어가는데요. 높은 세금에 인건비 높고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업하기에 그리 좋다고 할 수 없을 테고 고복지 국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에 노출되기 쉬운데 어떻게 스웨덴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 거기다가 복지까지 좋은 나라가 됐냐는 거죠.
사실 스웨덴도 고세율 고복지 국가를 유지하면서 많은 진통을 겪은 나라입니다. 고세율과 비효율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국가의 문제들이 스웨덴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180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면서 성장한 나라인데요. 특유의 개방적인 문화로 해외에서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였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철저히 적용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뤄나갔습니다.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좁아서 1900년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국제 무대로 진출을 했고요. 2차 대전 때도 중립국으로 큰 피해 없이 중간에서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다른 국가보다도 빠르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위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70년대에 정점을 찍고 80년대, 90년대에 경제가 뒷걸음치게 됩니다. 사실 1900년대 초반부터 스웨덴 경제가 그렇게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키워지고 있었는데요. 2차 대전 이후부터 복지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재정 지출이 늘고 세율도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성장보다는 재분배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 분야가 확대되고 있었는데요. 민영기업의 공기업화가 가속되고 평생고용과 같은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도 경직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반기업 정서까지 자리 잡게 되는데요. 1960년대 들어서는 그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비효율이 증가했습니다. 스웨덴은 과도한 재정 지출과 높은 세율, 많은 규제, 기업의 이탈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8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위기까지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나라가 어떻게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 복지까지 좋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됐을까요? 1990년대, 2000년대 스웨덴 변화의 핵심은 성장 없는 복지는 없다는 그런 인식의 공유였습니다. 스웨덴은 과잉 복지라고 할 만큼 지출이 컸던 부분을 선택적 복지로 개혁하고 과거에 비하면 복지가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압도적인 복지죠.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세금 개혁과 재정 개혁, 또 철저하게 친기업 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친기업 정책이 노동정책이라는 생각이었죠. 스웨덴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어차피 상속세, 증여세가 국가 전체 재정 수입에서 0.5%도 안 되는데 부의 대물림을 막자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뻔히 보면서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버리면 일자리가 줄어서 오히려 조세 수입이 확 줄어들고 실업수당 등 해서 국가 부담만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과거 80년대 50%에 달하던 법인세도 단일 세율 21%대까지 낮추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정도의 높은 소득세율 80년대 80% 후반대에 가던 걸 50%대까지 낮췄습니다. 규제 또한 단순화시켜서 기업을 운영할 때 드는 행정비용 부담을 낮췄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공공재정에 대한 개혁도 실시했는데요. 쉽게 정부도 세금으로 걷어들인 귀한 돈 방만하게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적자 재정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고 예산을 편성할 때 GDP의 2%만큼 흑자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가 지출을 우선순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의 상한선도 설정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90년대 GDP 70%에 달하던 정부 부채를 2010년대 들어서 GDP의 50%대까지 줄였죠. 그거 아십니까? 스웨덴이 해고가 어렵지 않은 거요. 복지국가 하면 잘 안 잘린다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OECD 평균보다 해고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쉽고요. 진짜 말 그대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미국도 아니고 복지국가 맞냐고, 노동계가 가만히 있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스웨덴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철저하게 친기업 정책으로 밀고 가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지만 친기업 정책을 펼치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문제가 있죠. 해고와 임금 문제. 친기업 정책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 그 부분에서 복지에 많은 지출을 하는 복지국가의 특징을 여기에서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회사 다니다가 잘렸는데 실직한 동안 이전 직장에서 받던 돈을 애가 있으면 최대 450일 동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가든지 내가 똑같은 일을 한다면 임금이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다른 회사로 옮기면 똑같은 일을 해도 덜 받으니까 현재 직장에 목매고 그런 거 있는데, 만약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해고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맞는 것 같지만 스웨덴은 철저하게 친기업,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끌고 가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와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죠. 뭔가 되게 모순적이긴 한데 극과 극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사례가 좌파 우파에서 티격태격하는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스웨덴은 자기들한테 맞는 성장도 하면서 복지도 챙기는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은 거죠. 사실 이게 세금 높은 고복지 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인데 우리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조세저항이 적어야 하고, 조세저항이 적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기들이 낸 세금을 낭비 없이 자기들을 위해서 잘 써주겠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데요. 쉽게 세금을 국가한테 돈을 뜯긴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인식이 약하고, 까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 한두 번 목격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인상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강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면서 복지 혜택 늘리기만 요구하는 모순적인 국민을 돌려서 까고 있죠. 일단 정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일의 성장과 복지를 함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관용차 보좌관 하나 없이 스웨덴 국회 근처 원룸에 살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스웨덴 국회의원 모습은 자주 봤을 건데요.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고요. 이런 정치가 국민들에게는 세금이 자기한테 효율적으로 쓰일 거라는 생각의 바탕이 되겠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 아닌 자기 지지 세력 챙겨주는 데 예산 쓰고 법안 만들고 그걸로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역시도 단순히 국가가 딱 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줘라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 다음에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노동자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기업과 정부의 시스템, 투자, 직업교육, 직업문화, 규제 등등 노동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갖추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난 뒤에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준비 없이 무작정 그걸 추진했다가는 정말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순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스웨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집단 면역을 시행한 스웨덴이 방역 실패를 인정하면서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과연 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정권이 세상에 몇 나라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스웨덴 정치는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책임감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시작은 세금 인상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와 국민 간의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